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할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에 거대 양당의 비호감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시끄러운 정치권 논란들까지 아무래도 영 어수선한 연말입니다. 오늘 포르파는 지난 1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작은 매듭들을 짚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6회 연말 결산편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의당 부대표 배복주입니다. 각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네, 지난주 한 주 쉬고 다시 인사드립니다. 장혜영입니다. 저희가 다 모였습니다. 와. 네, 오랜만에 4명이서 녹음을 하는 거라서 좀 오늘 진짜 오랜만에 4명이서 하는 거라서 잘 오늘 즐겁게 해봅시다. 자, 일단 우선 어떻게 사셨는지 한 주 동안. 그러게요. 저는 지난주에 못 왔던 이유가 백신 접종 때문에 부스터샷 맞고 골골대느라고 지난주에 녹화를 참여를 못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멍한 상태로 지난주는 저는 그냥 차별금지법 그리고 또 이제 대선 후보들의 여러 가지 망언들과 논란들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 네. 부스터샷이 다들 후유증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1, 2차 맞았을 때 아무 이상이 없던 분들도 네. 부스터샷 맞고 지금 아프신 분들이 꽤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여러분 아직 부스터샷 다 안 맞으셨죠? 네, 안 맞았어요, 저는. 저도 아직 부스터샷은 안 맞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우리 장영 의원이 맨 처음 맞았으니까 저희가 각오를 또 하고 케바케가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지만 그래 한번 잘 견뎌 나가 봅시다. 이제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 오늘 우리 방송 듣는 분들도 가능하면 부스터샷을 맞아서 조금 빨리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호정 의원님은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굵직굵직한 거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번에 집회를 하셨거든요. 광화문에서. 거기서 이제 함께 연대를 했고요. 그리고 발전 비정규직 노조분들 만나서 같이 촬영을 하나를 했어요. 다페이스에서. 그 이제 요즘 기후위기가 이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막연하게 기후위기 문제 해결하면 뭐 깨끗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게 되는데 그럼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특히나 이제 하청, 재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은 정말 막막하거든요. 정의로운 전환이 되려면 일하는 시민들과 함께 가야 한다. 뭐 그런 취지의 촬영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바쁘셨네요. 그렇죠. 지역에 내려가신 것. 아니요, 다 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갑시다. 네, 우리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님도 진짜 활약이 많으셨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좀 한번 얘기해 주시오. 저는 개인적인 해야 될 것을 2가지 완료했는데요. 네. 하나는 미용실에 가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세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차 더러워. 아니, 이제 깨끗해요. 그래요? 네. 그 주차자 딱지 그거를 다 네, 떼셨나요? 다 뗐고요. 아이고, 이런 거 막 나가나? 아무튼 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미뤄놨던 개인적인 용무 2개를 해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일요일, 지금이 23일인데 지난 일요일 19일에 우리 정책 당대회와 대선 승리 정진 대회를 했습니다. 네, 맞네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정의당이 이번 대선 나갑니다라는 거를 선언을 했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대선 강령이라는 걸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제1강령으로 해서 이번 20대 대선 치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오늘 기준으로 22일인데요. 어제는 우리가 대선도 있지만 지방선거도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이 지금 25세 미만은 출마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도 모시고 같이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한 20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 피선거권 연령 하향만큼은 1순위로 좀 빠르게 다른 복잡한 문제들은 또 논의를 길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놓지 말고 빠르게 좀 조속 통과시켜달라라는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아우 다들 바쁘셨네요. 저는 저도 사실은 강민진 대표님 말씀하실 때 진짜 저도 개인적인 수건 사업을 했어요.
미용실을 갔고 미용실 가야죠. 예, 그렇죠? 미용실 가서 갔고 저는 세차가 아니라 차 점검을 했어요. 세차도 물론 했고. 그래서 저도 수건사업이었거든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했었고. 그리고 저는 기억에 좀 남는 게 어제인가요? 어제 금융노조 금융노조 여성위원회 총회가 있었어요. 그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사실 인사말을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축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총회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의 주택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시절 1996년과 97년에 있었던 그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그게 처음으로 우리나라 금융권에 비정규직이 그때 들어올 때 그때 제가 처음 비정규직 콜센터 여성 상담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축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정의당에서 부대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더니만 끝나고 나니까 다들 오시더라고요. 디테일이 중요하죠. 그런 얘기. 오셔서 자기 99년도에 입사했는데 어떡해. 혹시 그 보람에 그 센터에 있었냐? 보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금융노조 위원장님이 아주 친근하게 다르더라고요. 같은 이제 은행 식구라는 생각이 우리 중에 들었네요. 하나구나. 우리랑 같은 일을 좀 했었구나.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비정규직이었고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때 한참 막 엄청나게 그때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우리나라에 금융 위기가 좀 있었고 그랬죠. 그리고 은행 파업도 있었고 네. 그런 등등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융노조 여성위원회 총회가 아마 한국노총 네. 소속이신데 초대해 주셔서 거기 가서 얘기를 좀 나누었던 게 좀 많이 마음에 기억에 남고 그리고 오늘 유호정 의원님하고 저는 드디어 우리 당에서 꼭 해야 될 활동가 교육. 저 온라인으로 들어야 돼요. 저도요.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수료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생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교육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정의당은 참 역시 성평등 교육, 장애평등 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을 사람들은 좀 지루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수하지 않으면 또 이 당직이나 앞으로 그러니까 선거 나가시는데 이제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강제적으로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좀 제도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들 오셔가지고 이거 들어야지만 되는구나 해서 저는 거기 앉아 있는데 기분이 그래도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당직자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듣는데 물론 열심히 듣는 분도 있고 열심히 안 듣는 분도 제가 특히 제가 누구라고 말 못해. 제가 조는 모습을 누가 찍었죠. 본인 강의에 본인이 졸고 있더라고요. 본인 강의니까 좀 봐주세요. 저는 그거 활동가 교육 그 보신 분들한테 따로 연락 와가지고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맞아요. 마지막 4강 장애평등에 우리 장애 의원님이 나오는데 되게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김정원 활동가님이랑 같이 얘기했죠. 둘 다 되게 피곤해 보였어. 맞아요. 아침부터 대바람부터 찍었던 거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참 저는 오늘 교육 다 받고 속이 시원합니다. 강민진 대표님과 장애 의원님 부디 일주일 안에 꼭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이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당이죠. 네, 이렇게 또 한 주 동안 우리 이런저런 또 얘기 좀 나누었는데 그래도 정치권 관련해서 좀 리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정말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일단 짜증나는 얘기 간단한 거 하나 하고 갈게요. 그래요,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이제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민주당이 계속 이제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정책들을 했거든요. 계속 재산세 깎아주고 그다음에 종부세 깎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깎아주고 이거를 했는데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계속 이재명 후보가 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하는 거 가지고 또 이제 그 공시가 상승하는 것 자체를 올해 하고 연동시켜 놓겠다라고 얘기하고 다주택자들 양도세를 그쵸. 중과하는 걸 또 유예하겠다라고 그쵸. 하는 얘기를 심지어 청와대 심기까지 거슬러가면서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 논평 내느라 정말 짜증이 많이 났죠. 저는 사실 이재명 씨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우리가 가계부채가 엄청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거에 조금이라도 더 무리를 주면 정말 큰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관측들이 많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서울 집값 올라간 사람들 표 필요하다. 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질세라 윤석열 후보는 아예 뭐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종부세는 걷어가지고 다 지방으로 나눠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방 소멸 얘기하는 시기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다 재산세로 하겠다. 이건 그냥 지역균형 발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이런 얘기를 둘이서 그냥 누가 서로한테 질세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사실 짜증나는 한 주였죠. 그죠. 그게 사실 뭐 핑계는 뭐 매물 경직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거 유예한다고 해도 사실 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안정된 경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매매가 그쵸. 이루어지는 건. 정확히 말하면 매물이 이제 막 안정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말 이걸 함으로써 밀어준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밀어준 다음에 팔래 라면서 매물이 잠기고 있거든요. 그쵸. 완전 정확히 역효과 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매매 시장이 조금 안정이 네네네. 조금 되어 가려고 하는데 그 얘기 하는 바람에 팔려던 사람도 네, 다 지금 매물 다 잠기고 있다고 뉴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있어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매물을 경직시키는가에 이재명의 대해서 일이다 그것은. 그거는 분명히 좀 이재명 후보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우 열받는 얘기했네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더 충격적인 얘기들이 이번 주엔 많았기 때문에 네, 좀 더 조금 충격적인 얘기 누가 한번. 뭐로 하지? 너무 너무 많은데 골라야 될 정도인데요. 근데 뭐 신지혜 씨 얘기 좀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신지혜 씨한테 표를 주고 또 그분을 서울시장으로서 지지했던 많은 시민들의 마음은 이 거대 양당이 아니라 어떤 제3의 대안 그리고 젊은 대안, 페미니스트 대안이 승리하는 사회를 꼭 보고 싶어서 그분을 지지하고 표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택하신 길은 그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보내주었던 그런 지지는 이제 뒤로 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가시는 건데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또 이미 가신 거기 때문에 뭐 가서 잘 하시라 이런 말씀밖에 뭐 드릴 수 있겠나 싶기는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신지혜 씨가 그 국민의힘 행을 결정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민주당의 재집권을 저지해야 되는데 지금 제3지대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어떤 논리가 지금 거대 양당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온 논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신지혜 씨가 맞서 싸워온 논리예요. 우리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쨌든 이 거대 양당 체제를 깨겠다. 제3의 대안으로 승리하겠다라고 지금까지 해온 거고 이번 대선도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권 교체가 진짜 교체인지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또는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노동자나 여성들이나 소수자들의 삶이 과연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거대 양당 체제를 깨야지만 진짜 정치의 변화가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신지혜 씨가 그런 본인이 걸어왔던 제3의 길을 결국에 버리고 국민의힘 거대 양당 중에 한쪽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뭐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상황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페이스북 타임라인 자체가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하루 동안 정말 친구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게 그날 그 사람 하루 종일 인터뷰했잖아요. 신지혜 씨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근데 그 타임라인에 대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아 같이 팀으로 하셨던 팀서울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그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팀서울 하셨고 같이 신지혜 씨랑 했던 분들이 신지혜 씨를 대신해서 죄송하다 사과를 하는 게 정말 좀 눈물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좀 뭐 날카롭게 비판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근데 그 마음은 이해돼요. 사과를 대신하고 왜냐하면 많은 지지자들을 모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건 그분이 가신 건 가신 건데 여기 이 진영 여기 남아 있는 많은 분들이 사과 대신에 좀 힘을 좀 우리는 남아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다. 같이 가자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신지혜 씨가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할 거잖아요. 네. 이 민주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증명을 할 것이고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 길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각오로 우리는 좀 뭐 신지혜 씨를 평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뭐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어쨌든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 신지혜 씨의 유무가
페미니즘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뭐 신지혜는 이제 지금까지의 신지혜와는 다른 어떤 종류의 정치를 시작하신 거고 이제 우리는 또 우리의 정치를 더 두텁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뭐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 개인의 어쨌든 변절이 그냥 뭐 우리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우리가 갈 길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화도 나고 그랬긴 했는데 타임라인 보면서 슬프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는 힘을 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뭐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냥 하는 거지. 아니 그 우리 신지혜 이호정. 씨의 그 후원 회장님이 뭐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임순례 감독님.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많은 사과했어요. 분들이 사실 사과를 하셔가지고 자기 크레딧을 걸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 후원 회장님을 문득 생각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지금은 이정미 후원 회장님이신데 처음에 제가 이제 경선 나갈 때 그때 지지 선언을 해주신 분이 하종강 교수님이거든요. 노동 분야에서 이제 계신 분이잖아요. 임종린 지회장. 그러니까 노동자 분들이 지지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바꿔서 넣어보는 거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뭐 이런 걸로 한번 치환해서 넣어보는 거죠. 차별금지법을. 근데 내가 저기 가서 그게 된다고? 뭐.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려고 예, 노력하셨구나. 근데 그 무수히 그 노동조합과 노동을 탄압해온 역사가 있는데 그게 내가 간다고 바뀐다고? 바뀐다면 정말 좋지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포기. 난 내가 이렇게 간다. 우리 네. 유호정 의원답네요. 네. 그냥 간단하게 단순히 포기. 영역. 이해 못하니까 포기. 국민의힘에 좀 화가 나긴 했어요. 국민의힘에 화가 났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좀 비슷한데 어떤 인재를 영입할 때 이 사람을 진짜 정치적인 동료로 맞이하기 위해서 영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 쇄신용 내지는 잠깐의 이슈 메이킹용으로 사람을 쓰고 버리는 건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만약 국민의힘이 정말 신지혜 씨를 정치적인 동료로 맞이하고 싶었고 또 이 사람이 걸어온 어떤 뭐 페미니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일부라도 수용을 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을 맞이했더라면 이런 방식으로 영입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신지혜 씨는 김건희 씨 논란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하루 이틀 정도 그 이슈를 덮는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끝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거대 양당이 특히 청년을 영입할 때 보이는 이런 방식들이 정말 문제적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약간 소모적이고. 전 들어가신 김에 그 강간죄 논의 진척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이왕 가셨으니까. 본인 말로는 약간 국민의힘에 들어간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 계시기 그 말은 때문에 해요. 나는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게 중요해가 이분의 메시지의 그리고 뭐 저는 결인 것 같아요. 빵 터진 게 직접 보니까 조폭 조폭가 안 같지 않다. 갔다고. 아니 그렇게 대놓고 얼평을 하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많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지혜 씨를 보면서 페미니스트들은 저래, 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은 저래라고 평가를 하니까 그게 또 화가 나는 거죠. 네.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네, 그분의 선택이 어쨌든 너무 뭐 비극적이지 않길 바라면서 또 뭐 우리 정치 이슈 중에 우리 이준석 얘기 좀 이준석 대표님 얘기. 이준석 대표님 이제 선대위 사퇴하셨잖아요. 당 대표를 이제 그만둔 건 아니고 선대위를 그만두셨는데, 아니 궁극기 너무 자주 쓰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두 번이나 했으면 사실 못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려면 선대위에서 뭔가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선대위 상황이 이준석 대표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은 선대위 바깥에서 치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이 국민의힘 사태 보면서 좀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했거든요. 어제 당대표고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조수진 최고위원이 내가 후보의 대변자인데 나한테 후보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면서 그 메시지를 읽고 나는 당대표 말 안 듣고 후보 말만 듣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라는 체계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과의 친소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선대위를 운영한다면 이건 당조직이 아니라 사조직인 거고
결국에 제일 문제는 윤석열 후보 본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에서 확실히 그리고 또 대표가 많이 치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양가적 네. 감정이 좀 있지 않아요? 맞아요. 저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 청년 정치인으로서 응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약간 저도 양쪽의 마음이 다 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제 선대위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럼 보란 듯이 잘하느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망언이 뭐 거의 뭐 하루에 몇 개씩 쏟아지는데 전 하루에 그 망언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오늘은 망언 정도가 아니고 폭언이죠. 사실 저는 폭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은. 잠깐 오늘은 23일 목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30일에 들으실 예. 때 더 쌓여 있을 거라서 여기를 기점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의 네. 망언이 또 네, 쌓여 있을 거예요. 망언이 더 있을 것처럼. 건데 이제 지금 다룰 망언은 뭐냐?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망언이고 뭐 이러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완전 폭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폭언이라고 부릅시다. 예, 우리는. 앞으로 이건 폭언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발언이 또 있었죠.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외국의 이념을 수입해서 사로잡혀서 한 운동이다. 그러게요. 그건 뭐라고 규정해야 되지? 약간 손 쓸 수 없어요. 어. 코멘트를 하는 것도 약간 지치고 본인 음. 얘기하는 뭐 밀턴 프리드만 한국 사람인 모양이에요. 흥선대원군인가? 갑자기 그러게요. 뭐라고 뭐 코멘트를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너무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선가 이야기를 하고 누가 공감을 해줬으니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 생각을 나누고 오냐 이거예요. 아니 윤핵관 검찰총장 할 때 이제 그렇잖아요. 자기가 최고 권력자니까 검찰 조직 내서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맞다 해주고 웃어주지 않았겠어요?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맞습니다, 부장님. 뭐 이런 거기에 것처럼.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피로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윤석열 후보님이 하나 뭐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국민의 피로감을 너무 쌓이게 한다. 맞아요.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전략이 그건 것 같아요. 국민을 지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이 될 대로 되라 막 이렇게 국민을 포기시키려고 하나? 투표 이런- 포기층.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는 양당 정치를 종식시키겠다는 그 그림인가요? 저는 좀 그냥 약간 종식인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정치 종식. 정말 우리가 있잖아. 아니 근데 너무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 정말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귀담아 더 듣지도 않게 되는 상황. 맞아요. 예. 두 사람 다 지지율이 훅훅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참 그래도 열심히 말씀해 주신 우리 심상정 후보님 얘기도 언론이 좀 많이 다뤄줬으면 맞아요.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심상정 후보님은 너무 논란도 안 일으키시고 아무 의혹이 없어가지고 이 거대 양당 후보들이 온갖 논란, 의혹, 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이렇게 막 뉴스들이 생산되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후보가 깨끗해서 탈인가. 저희 홍보본부에서 지금 리스크가 없는 게 리스크다. 언론에서 다루질 않는다. 사실 이런 자극적인 것만 다루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것이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진짜 그 말 동의합니다. 근데 그래도 일부러 리스크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막 헐뜯을 수도 없잖아. 그 어떻게? 같이 갈 수는 없죠. 아무리 털어도 뭐가 안 나오는데 깨끗한 후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누구한테 짜장면 사준 거라도 하나 나오면 어떻게? 짜장면 한 그릇 먹어. 어쨌든 저는 약간 너무 이게 대선판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서 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진 않았나.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 워딩이 좀 약간 너무 속으로 웃겼는데 덜 나쁜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나쁘다는 건 인정하는 거야. 진짜? 그런 말 했어요? 나 네. 처음 들었네. 덜 나쁜 사람을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기 고백이네요.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걸 두 뭐 달이나 남았는데. 솔직하다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뭐 두 후보, 양 두 당의 후보 얘기했는데 네. 혹시 좀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 심 후보님 칭찬을 하나 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드디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네. 그렇죠. 자, 우리 한 개씩 하자. 일단 이 두 후보가 시민들의 인내심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심상정 후보님은 홀홀이 혈혈 단신으로 이제 한교총을 찾아가서 또 소신 발언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거기 가서 종교가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는 거라면 정치인의 책무는 이 제도적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데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거다. 이런 또 명언을 남기셨고 또 한교총뿐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계속 이제 저희하고 함께 마음 내어주셨었던 뭐 원불교라든지 조계종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계속 방문하시면서 이번에 정말 차별금지법 제정해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계시죠. 어제는 또 변희수 하사님 그 빈소에도 다녀오셨고요. 그 저는 사실 이런 행보들이 사실 언론에서 좀 많이 다뤄져야지 이게 사실 이게 평가가 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우리 심 후보님 뭐 칭찬 하나.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정말로 이제 누가 더 나쁜지를 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뭐 윤석열의 어떤 뭐보단 나아, 이재명의 어떤 무엇보다는 나아 이런 식으로 정말 정치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이제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계십니다. 이번에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 발표를 하셨고요. 뭐 토지 초과 이득세 제도입하고 뭐 주택 소유 상한제라든지 그리고 또 주거 안정 공약도 내놓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언론이 더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론회가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또 정해진 토론 횟수 외에는 또 안 나간다고 말을 했다더라고요. 맞아요. 감당이 안 되는 하고, 거지. 네. 인터뷰도 안 하시잖아요. 언론 인터뷰도. 근데 내가 윤석열 참모여도 나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그치. 안 나가서 먹는 욕이 상대적으로 낮다. 나만은 수습할 수 없으니까. 수습이 안 돼. 뭐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네, 진짜 네, 네. 익명의 한 의원님께서는 요즘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 이렇게까지 평가하셨어요. 아, 이거 뭐 진짜 후보의 입이 두렵다. 진짜 심각하네요. 네.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랬죠. 또 우리 심 후보님 칭찬하다 갑자기 또 이렇게 가요 이게. 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예. 우리 강 대표님도 우리 심 후보님 한번 세게 한번 칭찬 한번. 후보 칭찬보다 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정말 획기적인 정책을 냈거든요. 뭐냐면 시민 누구나 무조건 소득이 0원이어도 한 달에 쓸 수 있는 소득 100만 원은 보장하겠다 국가가 이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뭐 얘기하다가 이제 약간 꼬리를 내렸죠. 은근슬쩍 기본소득이 사라졌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기본소득은 한 달에 뭐 한 4만 원에서 8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시민들의 삶을 바꿔줄 수 없는 너무나 용돈 수준의 기본소득이었죠. 그런데 정의당은 그런 식의 기본소득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이 되지 않는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을 버는 시민들 중에서 이 자신의 소득과 중위소득 간의 격차 중에 50%를 국가가 보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위소득이 지금 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득이 0원이다, 0원이다라고 하면은 중위소득까지 격차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절반, 100만 원은 무조건 보장이고요. 그리고 소득이 이제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200만 원까지 소득이 안 되면 그 격차의 절반을 국가가 보장을 해준다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시민 최저소득입니다. 이렇게 많이 좋은 공약들도 내시고 계신데 좀 주목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나만 칭찬할게요. 되게 대선으로 바쁘신데 그런 와중에 장애인 그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정말 네, 그 지난한 싸움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난 싸움인데 그 와중에 어쨌든 잘 국회 이제 의원 활동하시기 되게 힘든데 국토위 거기 법안 소위 거기 이제 심의하는데 발언을 신청해서 엄청 발언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이제 장애인 투쟁 지금 해화동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동건 투쟁하고 계신데 많은 장애인 투쟁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약간은 이제 희망적인 어떤 이제 소위 통과가 됐다라는 게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 그래도 그걸 챙겨서 그 바쁜 일정에서 시간을 빼서 거기 가서 연설을 하시고 이렇게 추진한 거에 대해서 매우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심 후보님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하셨네. 들어보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심 후보님 행보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우리 푸르파에서 좀 정기적으로 좀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토크인데요. 한 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2021년 연말 결산. 상 주나요? 아, 그러게요. 시상식은요? 시상식은 일단 끝나고 나서 예, 합시다. 예. 베스트를 가장 시청자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요. 댓글 많은 분으로? 아, 그럴까요? 근데 왠지 너무 없으면 없는 사람은 서운하니까. 저는 그래. 실버 버튼 받을래요. 또 비추 욕심. 10만 개.
넘을 수 돌파했어요. 없어요. 우리 못 넘어요. 그래. 예, 우리 못 넘으니까 그러면 오늘 얘기 들으시고 각자 우리가 상을 다 만들어서 좋습니다. 같이 나눠 먹어요. 맞아요. 나눠 먹는데. 평등의 정의당. 다양성이 숨쉬는. 네, 그래서 오늘 올해 한 해 한번 저희가 어떻게 결산을 좀 해보려고 하냐면요. 그 우리 이제 크게 한 1, 2, 3, 4, 5, 6 아, 7, 8, 분기별로. 9, 분기별로 이렇게 조금 원내에서 했던 것들, 그 청년정의당이 한 거, 우리 당에서 좀 한 그런 상황들을 한번 결산을 좀 아주 근데 발언 시간은 발언 시간 나왔어. 발언 시간 이게 내용이 많거든요.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죠. 2분에서 3분 내로 아주 추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하신 게 많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10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축약해서 엑기스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1월부터 한 3월까지 제가 좀 둘러보면 저는 이제 우리 당적인 상황을 보면 저희가 마음 아프게도 저희 당대표 성추행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대위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당이 좀 비대위 체제로 있었다. 라는 게 좀 저는 기억이 나고 나름대로 우리 당의 젠더 폭력에 관련된 이제 대응 체계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인식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당을 한번 점검하고 가는 또 좋은 또 시간이기도 했다. 저는 당적인 어떤 쇄신,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성찰들 그리고 당이 또 나가야 될 방향들 이런 것들을 비대위 통해서 당원분들하고 많이 소통했던 시간이 저는 좀 우리 당에서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원내상을 한번 보죠. 장 의원님부터 1월에서 3월까지 어떤 게 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뭐 역시 올해 1분기라고 하면은 정의당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한 이 농성과 단식과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특히 그 국회 앞에서 저희가 풍찬노숙하면서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님께서 이제 환노위에 계신 만큼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김영균 노동자 어머님이신 김영균 재단의 김미숙 이사장님 그리고 이용관 그 아버님 이한빛 PD님 아버님이시죠. 그리고 또 민주노총의 이상진 부위원장님까지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단식 농성을 하셨고 이제 그 결과로 하나 안타깝게도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서 아쉬운 내용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저희가 제정을 해냈죠. 네, 그게 사실 1분기 때 굉장히 정말 강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의원님은 1분기 좀 기억나는. 뭐 저도 당연히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많이 생각이 나고 이때 이제 법사위에 저희 정의당 의원이 없어가지고 많이 서글퍼도 하고 교섭단체 만들어야겠다 이야기도 하고 맞아. 우리 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되던 날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영상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공개를 해야 되나? 아무튼. 아 그럴까? 쿠키 영상으로. 집권하자는. 네. 그리고 이제 중재법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논의 자체는 뭐 한 1, 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인 논의가 들어가는 거는 뭐 통과되는 게 7월 초였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자영업자분들이 고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때 중재법 당시에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투쟁에 이제 기억나. 장애원 가서 연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거기가 심지어 너무 좀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맞아. 밥 넣는 거를 막 내팽개치고 밥을 못 넣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때 쫓아가서 같이 밥 넣고 끝날 때까지 같이 연대했었죠. 그리고 뭐 전기도 막 끊겠다. 맞아요. 이런 말도 하고. 정말 실제로 끊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국회 앞에 거기 맞죠? 쌍도. 네 LG 맞아요. 트윈이죠? 트윈타워. 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은 청년정의당은 1월부터 3월까지 그때 창당 준비하고 계셨죠? 네, 그때 창당 준비위원회 기간이었고 그래서 청년정의당을 어떤 구조와 또 내용으로 창당을 할 것인지 그런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치던 시간이었고요. 이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때가 코로나로 인한 청년 실업 이 일자리 빨간불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어요. 맞아. 그래서 당시에 청년정의당에서 이 관련한 대책을 요구를 하기도 했고 만약에 그때 저희가 요구한 내용처럼 이 청년 공공 일자리가 대폭 확대가 되고 청년 월세 지원도 정부 주도로 확대되고 우울증 검사 정책 이런 것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현이 됐으면 지금 청년들의 상황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3월 달에부터는 선거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청년정의당 대표도 뽑고 또 당대표 보궐선거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1분기를 이제 LH 사태를 맞이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죠. 맞아요. 그때 국민적인 충격이 엄청났죠. 그때 막 맞아요. 저희는 당에도 충격이고 국민도 충격이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저는 생각해 보면 거의 충격적인 사건이 1분기에 좀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러면 일단은 1분기는 조금 이제 좀 키워드로 정리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쨌든 우리 당의 좀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 당의 비대위 체제 이제 보궐선거 요 두 개가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 5, 6 이제 봄이 됐어요. 이 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저는 사실은 4, 5, 6에 가장 기억 남는 거는 차별금지법 그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을 몇 군데를 수행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거의 전국이죠. 어, 저희가 굉장히- 랩핑해가지고 다녔잖아요. 그죠.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당 차를 렌트를 해서 저희가 이거 랩핑을 예쁘게 해가지고 저희가 전국을 순회했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당적인 어떤 당원들이 지역 갈 때마다 되게 많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함께 투쟁해 주셔서 저는 그게 참 당적으로는 되게 좋은 기억이었다. 그리고 훌륭하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꼭 제정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원내에는 요정원님 4, 5, 6에는 뭐 어떤 게 좀 쟁점일까요? 이때 이제 바깥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4.7. 그렇죠. 4.7 재보궐선거를 하고 있었는데 후보들이 다 나와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다 해주겠다. 뭐 의원들도 다 나와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하지만 실제로 국회 안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 해당 상임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 2, 3월 내도록 빨리 이 손실보상법 법안 심의해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또 현장에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안 열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답답한 마음에 4월 말쯤부터 이제 농성을 시작합니다. 맞아요. 법안 심의를 제발 하라고. 맞아. 이게 이제 한 3개월을 말로 하다가 못해 거의 기만을 하니까 왜냐면 언론에 나가서 뭐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국회에서 일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성을 시작을 했고 7월 초까지 이게 이제 농성이 이어지죠. 류호정 네. 의원이 이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지금 저는 기억이 나요. 요정은 알러지. 맞아요. 먼지 알러지 올라와가지고. 그 빨간 카펫이 정말 더럽거든요. 사람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처음에 개미가 문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알러지였잖아요. 맞아요. 먼지 그 알러지. 먼지 알러지였어요. 그 먼지를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고생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문제를 계속 우리가 끌고 가는 저력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원내에서 국회 안에서 이렇게까지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럼요. 예, 그래도 저는 근데 또 많이 부족하게 통과가 돼서 또 교섭단체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이 뒤로 이제 사실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어가지고 그 법안 볼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더 나아지도록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또 예. 거기서 또 농성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맞습니다. 힙한 농성. 고생을 하고 있기는 한데 디자인이 너무 좋아. 색깔도 예뻐요. 색깔이 너무 예쁘고. 맞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국회 그 앞에서 거기 본관 앞에서 이불 트는 네. 장면. 그 이불 털 때 뭐 카메라가 있는 줄 알고 턴 게 아니라 이불을 털고 있는데 매트리스 이제 먼지를 털고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기자님이 뛰어와가지고 그 장면을 찍어 가셨어요. 그 장면도 그런 되게 장면이죠. 저는 좋았어요. 맞아요. 좋고 짠하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농성 마지막 날 찍힌 사진이거든요. 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LH 사태를 맞이하면서 1분기를 끝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4, 5, 6월이 계속 시끄러웠는데 국회의원 전수조사해라. 부동산 맞아, 투기 맞아, 관련해서. 맞아.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고 뭐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죠. 민주당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힘이 했나 그랬죠? 그게? 그렇죠. 민주당이 뭐 열 몇 명을 나오고. 탈당시키고. 국힘도 뭐 몇 명 뭐.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문제되는 분들이 나왔는데 이제 탈당을 안 시켰죠. 그 억울하다고 맞아, 새로 설명하고. 뽑힌 이준석 당대표 앞에서 막 하소연을 하는데 자기는 뭐 이거보다 더 시세 차익을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히려 더 아쉽다. 그래서 자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예요. 시세 차익 못 얻은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법안 발의까지 했다. 이게 아마 그 창원의 강기훈 의원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이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맞아. 이제 국회의원만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도의원, 시의원 맞아. 지역에서 긴밀하게 결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했지만은
두 당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것도 사실 뭐 국회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걸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도 권고 수준으로 했고 네. 그 당이 그러면 그걸 권고를 받아서 두 당 다 좀 더 뭐 수사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리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생색내기 같은 그 약간 선빵 그냥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이거 했어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그런 이제 부동산 투기 관련해 가지고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랑 싸웠던 거 그리고 배 부대표님 처음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역시 이게 6월 29일 날 이 저희 딱 차별금지법 발의 1년이 되는 때여가지고 그때는 뭔가를 좀 논의할 수 있게 해보자라면서 저희가 이렇게 다녔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한 달 내내. 네, 그리고 또 이제 국회 10만 동의 청원 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뤄냈잖아요. 29일 되기 전에. 아 맞아. 그거 지금은 생각해도 감동적이다. 네. 저.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민주당에서 평등법 발의하고 이렇게 그래도 한 발자국 만들어냈던 거 그게 제일 2분기에 있어서에선 사건이었죠. 그렇죠. 청년정의당은 어때요? 출범을 했어. 진정. 네. 네, 저희가 4월 달은 이제 창당의 달이었고요. 중앙도 창당하고 또 각 지역별로도 창당식을 가져서 제가 그때 4월 달은 계속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창당식을 했던 기억이 나고 5월 달에는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와 관련한 대응 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정의당 차원에서도 했고 또 청년정의당에서도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크게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되긴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거를 다 해서 거리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선호님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또 정부에서 이상한 내용으로 마련을 하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액션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가 사실은 우리 정치에 이 청년 정치가 굉장히 화두로 등장했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보궐선거 우리 정의당 후보 내지 않았지만 보궐선거 때 청년들의 표심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당선까지로 이어졌기 때문에 맞네요. 네, 그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마이크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피선거권 연령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 정의당에서 왜 대통령은 40세 이상만 나갈 수 있냐라고 문제 제기도 하고 네, 그렇게 세 분이서 뭐 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 네, 저희 셋이 기자회견하고 또 이제 다른 당의 청년 정치인들 싹 다 모아가지고 또 개정 요구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맞아 기억나요. 예. 근데 이 타투는 6월달에 있지 않으셨어요? 아 맞아요. 6월에 타투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지 않았어요? 네, 드레스 퍼포먼스가 있었죠. 네. 멋있었어요, 근데. 6월을 마지막 거의 6월을 그냥 그걸 타투로 그냥 맞아요. 멋있게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별명이 이제 보라색 개가 됐다면서요. 원피스계에서 보라색계로. 원피스계에서 보라색계로 근데 아니, 내년은 뭘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그 홍준표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준 거야.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그게 이제 기획된 건 아니고 이제 10명 도장 모아야 되는데 발의하려면 우리 6명밖에 없으니까 누가 그러면 좀 공감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그냥 눈썹 무신한 분들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홍준표 의원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막 껄껄 웃으시면서 법안 검토하시고 바로 이제 발의를 해주셨고 그 뒤로 이제 본인이 그 발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말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저도 얘기를 했죠. 하고 사실은 이제 그분들 외에도 그날 제가 상임위 법안 소위 뭐였나 아무튼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맞은편에 민주당 의원님이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눈썹을 보는 거죠. 저 눈썹이 문신가 아닌가 타투를 하셨나 보고 해가지고는 뭐 요청드리고 했죠. 네, 저는 근데 이 타투는 되게 우리 안에 일상화되어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불법적인 어떤 행위라고 규정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는 했어요. 근데 유호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다. 타투라는 것이 어떤 거고 이것이 지금 불법화되어 있다는 걸 아무도 잘 몰랐잖아요, 국민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타투 법안 발의를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거 나 하지 말고 진짜 뭐 민생 문제를 다뤄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타투이스트들이 자신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죠.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민생이죠. 그렇죠. 되게 많은 분들이 또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 또 유호정 의원님 덕분에 저도 타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게 타투이스트들이 어떤 처우에 있는지도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름과 가을에 우리 뭘 했을까? 8, 9, 10 한번 가볼까요? 7, 8, 9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7, 8, 9 한번 가볼까요? 저는 7, 8, 9 이제 당 대표님 막 새로 되시고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대선과 지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태부터 이제 논의는 좀 시작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기조로 대선을 맞이해야 되냐 이 논의가 당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청년정의당부터 이번에 해볼까요? 청년정의당은 이때 여름에 뭐 하셨어요? 저희 그때 이재용 석방 반대 투쟁을 열심히 했고요. 맞아. 네, 그때 8월이었어요 그게. 네. 네, 7, 8월 둘 다 있었는데 이제 얘기가 시작된 게 한 거의 6월쯤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청년 당원들이 많이 피켓팅도 하고 이게 공정이냐 이게 촛불로 세워진 정부냐 이렇게 문제제기하면서 전국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또 이제 그 가석방이 결정되던 법무부 앞에 가서 또 시위를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좀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그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결국에 석방이 됐죠. 네, 8월에 석방을 막지 못했군요 우리가. 석방이 8월에 돼가지고는 법무부 장관이 특혜 아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죠. 그래도 이재용 가석방 결정을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것은 촛불을 계승한 정당이 민주당인지 아니면 이재용 가석방에 끝까지 반대한 정의당인지를 시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우리가 9.24 기후 파업을 했어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전 세계가 함께 이날만큼은 기후를 위한 실천을 하고 우리 정의당이 다른 정당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한테 제안을 해서 함께 한국의 9.24 기후 파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저희가 했던 네.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것도 사실 대선의 어떤 중요한 의제로 가져가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던 과제였던 것 같아요. 혹시 장 의원님은 여름에 뭐가 기억나세요? 저는 여름에 일단은 그 2분기 때 제가 그 새 지도부 출범하면서 당 사명의 하나라고 얘기하는 정책위 의장직을 맡아서 맞습니다. 당무가 엄청나게 폭증했었어요. 맞아. 그래서 대선 앞두고 이제 어떤 정책들을 개발할 건지 그리고 저희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이 정책당 대회에서 어떻게 대선 강령 준비할 건지 이런 온갖 얘기들을 이때부터 정신없이 했었고요. 당 차원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이 앞서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 그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 중에서 종부세 깎아준 게 이제 8월 말에 있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계속 이제 저 세금 다루는 상임위에 있는 만큼 계속 대응하느라고 정신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네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 장혜영 의원님이 당무가 굉장히 많아졌던 정말 너무 엄청났던 것 바빴어요.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바쁘시 눈코뜰 새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의원님은 여름 7, 8, 9에 뭐가 제일 기억 남으세요? 저는 뭐 다른 의원님들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9.24 기후 파업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저도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산자위 소속이기도 하고. 그때 정말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그레타 툰베리가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냥 질문을 하는 그 과정에서 미래의 지구에서 살아갈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 내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국회 바깥이어서 지금 제가 국회에서 제일 젊은데 저도 3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말 국회에 좀 젊은 사람들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면 좋겠다 하는 좀 답답함도 좀 느꼈어요. 이 벽이랑 이야기하는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그리고 이제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취와 촉구 결의안을 이은주 의원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셔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맞아 기억나.
엄청 네, 감동적이에요. 우리 정의당의 역할이 정말 빛났던. 아 그래 순간이었죠. 맞아. 이거 굉장히 많이 공유됐던 맞아요. 그 발언도 공유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약간 설명해 드리자면 2009년에 이제 쌍용차에서 일방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갈등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때 경찰이 대테러 진압 장비를 사용하고 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을 해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한 거죠. 사실 국가 공권력이 시민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노동자분들이 뭐 손배 가압류 압박 이런 것들을 받고 해서 이제 사실 30명 넘는 그 쌍용차 노동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사건을 이제 소취하해라 하는 그런 결의안이었고, 사실 이런 결의안들이 뭐 한두 번 나오는 건 아닌데 보통 한 뭐 몇십 명 정도 수준에서 이제 서명을 받거든요. 이때 100명이 넘는 그러니까요. 의원의 서명을 받으셨어요. 이거 하나하나 발로 뛰셔서 서명 받으신 거거든요. 이훈주 의원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관계의 왕이에요, 네. 진짜. 박수 한번 국회인싸라고 별명이. 아니 왜냐면 저희가 100명이 아니라 발의할 때 10명인데 그것도 때때로는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100명을 모으셨으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결의안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SNS 상에도 되게 많이 이제 회자되고 했던 것 같아요. 이현주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때 듣고 계신가요? 그때 그 본회의장에서 이은주 의원님하고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앞에서 다른 의원님 지나가시면은 아 누구누구 의원님 하면서 붙잡아가지고 사인 받고 얼굴을 그냥 싹 다 외워가지고는 네,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아, 존경합니다. 짱! 리스펙. 조직가. 짱.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법이 이슈였어가지고 그때 장영 의원이 토론 나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이 하는 일이 약간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 계신데 없는 상임위는 기본적으로 다 땜빵.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체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정의당 대표에서 막 나가서 싸우고 그랬죠. 저는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장애 의원이 뭐 어디 나가서 토론하거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나가셔서 그런지 꽤 핵심 쟁점을 한 문장으로 얘기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중재법의 핵심 문장? 언론중재법의 핵심 문장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었죠. 네. 그래서 가도하게 언론을 규제하는 그렇죠. 방식이었다. 이렇게 굉장히 그때 막 얘기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10, 11, 12 이제 최근인데 최근에는 제일 기억 남는 건 푸르파를 시작했다. 올해 베스트 뉴스. 네, 저희가 사실 오랫동안 하자 했는데 너무 바쁘고 다들 그랬는데 대선을 기해서 이렇게 우리 유호적 의원님의 추진력으로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4명이서 사실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푸르파 하니까 또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이 언론이나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우리만의 얘기를 이렇게 유통시킬 수 있게 돼서 저는 이게 제일 기쁩니다. 훌륭하십니다. 끝. 오늘의 진행자. 자, 그러면 원내도 한번 원내는 뭐 10월에 국정감사의 달이죠. 그죠. 10월 되면 이때는 올해는 플랫폼 독점 규제 관련한 내용들이 좀 이슈였어요. 저도 배민이나 카카오에서 이렇게 증인 신청을 해서 질의를 했고 뭐 또 그 외에 이제 노동 문제라든지 기후위기 문제를 좀 주로 많이 다뤘습니다. 의원단 전체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국토위에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많이 다루셨죠.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는 이제 뭐 당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대선 경선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예, 요 얘기를 이제 붙여서 대선 경선 기간이 우리 언제였죠? 그 우리 당 대선 경선 저는 뭐 아픔이 많습니다. 이 경선. 선출일이 일단은 10월 12일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 전이 그러면 이제 경선 기간이었고. 결선까지 가는 치열함이 있어가지고 기간이 더 늘어났죠. 맞아요. 예. 어쨌든 저희 이제 뭐 원내에서는 국감해야 되지, 또 당에서는 이제 경선 치러야 되지. 그래서 바빴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생각난 거 있어요. 뭐요? 심상정 후보님 칭찬할 게 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건데 경선 기간에 사실은 홍준표 후보님께서 단 한 번도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심상정 대표님은 기본은 다 하셨죠.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경선하러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 결선이 있어가지고 국정감사랑 막 겹치고 막 되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꼬박꼬박 출석하셔서 그때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재명 뭐, 잡는 심상정. 예,
대장동으로 맞아. 우리 완전히 아마 제일 그래도 합리적이고 맞아요. 명불허전이다. 이런 그렇게 얘기 말씀하신 해주셨죠. 것 같아요. 얼굴도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국민의힘이 한 질의들은 다 실패를 했고 심상정만 빛났다. 이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그렇죠. 평가했었죠. 그 우리 국감은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제 생각인데 앞으로 그 대선 본선 막 진행되잖아요. 진행되면 그때 국감 때 심상정 후보가 말했던 그 이슈들 몇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저는 올 한 해는 어쨌든 이제 차별금지법에 사활을 거는 해였으니까 아무래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해라 라면서 농성을 11월에 시작을 했었고 맞아. 근데 12월에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결국은 또 이게 심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쉽게 농성을 접고 지금 다시 이제 원내 안에서 싸우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안타까운 연말이긴 하죠. 그래도 우리 심 후보님이 아까 앞전에 말한 것처럼 계속 장 의원도 그렇고 심 의원도 그렇고 계속 마이크가 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는 참 좋은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의당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청년정의당 선대위가 출범을 했고요. 저와 류호정 장혜영 의원 그리고 우리 당의 소중한 청년 정치인들이 함께 이 청년정의당 선대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해 조금 분기별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조금 우리가 기억하는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 안 한 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우리 장혜영 의원님께서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 서비스법, 제가 약간 그리고 분량 때문에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거 이렇게 또 짚어주시는 다정함. 이거 되게 중요한 법이거든요. 장애인의 어떤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맞아요. 이건 사실 정말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관련된 법인데요. 시간 될 때 한번 설명하는 시간 좋아요. 가지면 좋을 것 그건 같아요. 아예 따로 다룹시다. 그건. 네, 아예 아예 특집으로다가 따로 뺍시다. 네, 이거는 장애인 사실 관련해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비장애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장애 개념 그 자체를 바꾸는 문제. 그러니까 한번 따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그거 꼭 페미니즘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올해 페미니즘 이슈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그 몇 개만이라도 좀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생각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김기용님하고 변희수 하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성평등 이슈로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사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장영 의원님이 조금 브리핑을 좀 해주실래요? 뭐 다들 이제 봄이 기쁘지 않았던, 봄이 슬펐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성소수자 활동가들, 특히 맨 앞에 나서가지고 뭘 좀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하직한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다 보니까 녹색당에서 활동했었던 김기용 활동가님, 그리고 특히나 변희수 하사님이 그런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강제 전역 처분을 당했고 이제 복직 소송을 하는 도중에 이제 3월 3일 날 안타까운 이제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다 가서 이제 빈소 방문하고 다녀왔었는데 어쨌든 그게 정말로 큰 충격이었었고 저도 돌아오는 내내 울면서 이 의원 저 의원 다 전화했던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 사람이 죽는 일, 죽고 사는 일이다. 이게 차별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진짜 많이 드렸던 날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변호사님의 이 소송은 어쨌든 부모님께서 승계를 하셔가지고 계속 가게 됐고 그래서 다행히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이제 법원에서 이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성 전환을 했고 법적으로도 성별 정정을 마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남성의 생식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장애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고 이제는 그 사망 시점이 그 전역을 이제 명명한 날짜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전역이 아니라 순직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싸움이 좀 남아 있죠. 네, 아직도 되게 꼼꼼하게 이 변희수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런 일들은 열심히 이제 군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많이 하시고 또 지원하는 단체들도 꽤 있으시니까 끝까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게 트랜스젠더라는 이슈가 차별금지법하고 되게 맞닿아 있어서 맞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젠더 이슈로서 또 차별금지법의 이슈로서
또 트랜스젠더라는 성소수자 진영의 이슈로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골똘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슬펐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차별이 얼마나 이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되돌아볼 게 사유리님. 사유리님 기억나세요? 큰 네. 화두죠. 네, 사유리님이 비혼 출산으로 화제가 됐고 막 너나 없이 다 의원들이 축하한다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 여성이었고 일본에 가서 정자은행을 통해서 임신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막 환호하는데 또 1편 또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라는 것을 출연을 하는 것도 반대를 또 많이 했어요. 왜 이런 걸까요? 강민진 대표님. 당시에 이 사유리 씨가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규탄 시위도 열리고 막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청와대 청원 내용이 어땠냐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모습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결혼이라는 백년가약을 맺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어떤 정상적인 출산, 정상적인 가족 이라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관념에 이 사유리 씨가 반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여기는 시선들이 있었던 거죠. 사유리 씨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던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자은행을 통한 이제 임신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는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시선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이 가족 그리고 재생산, 여성의 임신, 출산, 자기결정권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사건이었죠. 여자가 어떻게 남자 없이 혼자 아이를 낳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난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불임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편으로는 정부는 그렇게 좀 축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임이나 불임에 관련된 이슈로 자꾸 모으는데 사실 이거는 결정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것도 되게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성적 재생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운도 안 띄어도 우리 이거 프로파에서 내년에 한번 특집으로다가 이것도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요? 할 거 사유리 많네요. 씨 네. 오시면 컨텐츠가 떨어지질 어, 않아요. 사유리 씨 진짜 그러게요. 사유리 씨를 한번 초대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 이와 맞물러서 사실 우리 또 사실 국회에서 작년에 하지 않았던 일이 재작년인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이죠 벌써 하지 않았던 일 중에 또 이제 낙태죄와 맞아요. 관련된 개정. 그 대체 법안 자체를 지금 2년이 다 됐나요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년 12월 말까지 이 대체 입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에서도 이현주 의원이 이제 발의를 네. 한 상황인데 이때 어쨌든 낙태죄 폐지의 이런 사유리님의 이런 비혼 출산이 결국은 사실 이제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단지 임신 중지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전체적인 재생산 권리와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이 여성이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선택과 방식을 우리가 사유리 씨의 이 건을 통해서 전체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유호정 의원님 이슈 중에 좀 기억 남는 거 하나. 손가락 5조 5억 풀컷 빼놓고 갈 수가 없죠. 예. 손가락 논란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 편의점에서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그 소세지를 손가락으로 짚고 있었나요? 네. 맞죠? 불타는 소세지죠? 소세지. 네. 그 작은 비엔나 소세지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엄지와 검지로 짚었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 이제 모 커뮤니티 분들에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될 모양이었던 거예요. 모욕적인 문양이었다고 그랬어요. 남성을 뭐 좀 비하하는 남성 혐오적 표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게 뭔가를 집으면은 사실 그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집게 없거든요. 네. 손가락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집게. 그래서 이제 하나를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그 집게손 모양을 사용한 홍보 포스터가 뭐 어디 하나뿐이었겠어요. 나중에는 국방부까지도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심지어 같이 탑승했던 그 이준석 대표님도 손가락 모양을 사용한 사진이 또 나왔죠. 이게 손가락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우스워졌는데요. 그 뒤로 이 사건에 이어서 이제 안산 선수가 쇼컷을 했다. 그러므로 페미이다. 그리고 또 사용하는 단어를 보니까 5조 5억이라는 걸 썼는데 페미 용어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금메달을 반납해라라고 이제 매우 과격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백래시가 이런 방향으로도 튀나 뭐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정치적인 효용감이라 그래야 되나 뭐랄까? 효능감이라 그래야 되나? 본인들의 이런 문제 제기가 이게 수렴이 되고 뭔가 사과를 받고 이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공론회장에서 토론을 해야 될 문제인데 자꾸만 그냥 빨리 이렇게 덮으려고 사과하고 그렇죠. 말아버리는 이런 행태는 좀 저는 좀 문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성 혐오라는 개념이 실체가 없이 쓰이는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손가락 그 모양은 우리 핸드폰 이모티콘 모양 중에도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다 쓰이던 모양인데 그것을 무슨 남혐의 표지처럼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음모인 것처럼 굉장히 음모론스러운 이야기를 심지어 제1야당 대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런 백래시의 어떤 범위나 강도가 굉장히 심상치 않지만 그 양상은 굉장히 우습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많은 이슈가 있지만 우리 또 국회 안에서 장혜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군인권 대응팀 맞아요. 만들게 된 배경이 또 있습니다. 네, 뭐 공군 이중사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공군 안에서 일어났었던 성추행 피해를 통한 또 이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이제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수사하고 관련자 처벌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비슷한 종류의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던 게 이번에도 또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방식으로 외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이 또한 그렇게 막 푸닥거리 하듯이 여기저기 다 들쑤시는 수사는 했지만 정작 관련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권 가지고 있었던 윗선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소되지도 않고 정말로 바로 그 직속 현장에 있었던 말단에 있는 사람들만 처벌받고 또 그나마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지목됐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목숨을 끊고 이 정도의 관리 이슈까지 계속 불거져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어떤 처벌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나 혹은 뭐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어떤 이 군대 내에 존재하는 성폭력이라는 총체적인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올해 내내 사실은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상 이 문제는 군의 조직 문화, 맞아요. 군의 되게 남성 중심의 이 조직 문화가 또 그리고 상명하복이라는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계적인 이 문화 자체가 사실 여군 부사관이라는 위치에서 많은 피해가 대부분이 여군 부사관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군이 정말 평등해지고 군이 이런 폐쇄성보다는 개방성을 가지고 이럼으로써 좀 문제가 좀 해결이 될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성평등한 군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군대 그리고 이기는 군대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모병제 관련된 공약을 내는 것도 단순히 군대 문제를 젠더 문제처럼 얘기하는 건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정말로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정말 미래적인 더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바로 모병제로의 전환이다. 남녀 모병제로의 성평등 모병제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고요. 또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국회 차원에서 좀 책임감 있는 입법을 했다면 우리가 진일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군사법원법도 그렇고 군인권보호법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국방부의 입김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을 이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이번에 이제 입법된 것들로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하나 특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특집 내년에 막 프로그램이 벌써 절반쯤 나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우리 군 있잖아요. 군 이야기는 또 청년 이슈랑도 되게 맞닿아 있고 하기 때문에 군도 한번 특집으로 다뤄보죠.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 더 많고 더 할 말 많지만 다음에 또 기약하면서 우리 내년에 또 풍성한 얘기로 또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마감을 좀 해야 되니까 네. 올해 정치인으로서 나의 업적 하나 자랑하라면
그 첫 민원인이 있거든요. 그 쿠팡 물류센터 그 직원 식당에서 일하던 기억나. 네. 모두 발언하던 거. 네, 조리 노동자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시기에 락스와 세제를 섞어서 이제 청소를 하다가 산재네요. 네, 산재예요. 그 이전에도 사실 섞어서 썼는데 코로나 시기라고 더 많이 섞어 쓴 거죠. 원래 섞으면 안 됩니다. 섞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제 남편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게 이제 국회 열린 지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올해 이제 산재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네,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산재 인정 받았다. 의외다. 네. 그래도 이 구체적인 삶을 바꾸는 거는 진짜 뿌듯한 일이죠.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업적이죠. 한 시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민진 대표님은 정치인으로서 가장 올해의 나의 업적. 청년정의당 만들었다. 오, 이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청년정의당 대표로서 이 이상의 업적 남길 수 있나요? 창당했다 아닙니까? 예. 단지.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되네요. 우리 장영 의원님은 올해 자랑이 뭡니까? 업적. 저는 이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올해 의정 보고서를 이제 우리는 신문에 우리 소식 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당이 작다 보니까 하는 일은 많은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소식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신문을 만들겠다라고 컨셉을 만들어서 이제 장혜영 신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이제 지금은 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저의 업적은 그 신문을 참조해 주시라. 또 이렇게 여운을 남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혜영 의원의 업적을 보실 분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 맞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올해 업적은 현장을 진짜 많이 가시고 연결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부대표가 됐잖아요. 당에 부대표 될 때 내세운 게 연결이었거든요. 공약을 연결을 지키셨어. 많은 우리 당에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연결시키고 싶다. 그래서 아마도 제 업적은 당의 많은 사업에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섭외하고 성사시킨 거 이게 제일 업적이 아닌가? 우리 당의 너무 소중한 연결자이십니다. 그러게요. 사랑합니다. 약간 수미상관하게 말씀드리면 시작할 때 저는 사실은 되게 올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당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배복주 부대표님 그게 제 업적입니다. 일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네. 네. 맞아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했던 게 그게 업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업적을 좀 자랑을 해봤고요. 자랑을 했는데 이게 자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자랑이지 뭐. 오늘 이제 업적 자랑은 끝났고 마무리로 이제 내년 신년 계획과 함께 한두 줄 정도 평을 각자 해주시면 인사 겸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승리하고 지선도 2배로 승리하겠습니다. 깔끔해. 오, 네. 네,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그래도 후회 없이 보냈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광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류호정 후원금이 아직 덜 찼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정의당의 썬더버드 류호정 의원에게 아낌없는 후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후원금을 장혜영 의원은 채웠는데 제가 아직 조금 못 채워가지고 참 당에 빚도 많은데 이제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내년에 이제 대선 승리 물론이고 이제 지방선거를 좀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정의당 교섭단체 초석을 좀 다지고 싶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국회에 있다 보니까 교섭단체가 아닌 게 너무 억울한 점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든지 우리가 교섭단체가 되든지. 저의 새해 소망은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평화롭게. 좀 이제 선거가 계속 있는데 이 선거 국면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싸움들이 일어날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낙천적이고 평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 정치권에 와서 평화롭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봐서 저의 신년의 다짐은 좀 더 친하게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정치인으로서 좀 튼튼한 멘탈이 되도록 열심히 좀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1년 한 해 총 결산했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년에 또 즐겁게 행복하게 또 아프지 않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뵐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와.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내년에도 저희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는 계속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유튜브 댓글과 팟빵 그리고 컨텐츠 @ 류호정.com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채널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나 의견 이런 것도 다 환영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